미국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월스트리트저널, USA Today, 폭스 비즈니스, 워싱턴 익자미너 등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특히 워싱턴 익자미너의 기사의 일부분에는 링크를 걸어 강조했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트럼프가 대응 확대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검사를 넘었다. 이러한 백악관의 뜬금없는 자화자찬식 홍보는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미국 정부의 대응을 매번 전 세계가 표준 모델로 인정한 한국의 대응 방식과 비교하며 왜 한국만큼 못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이 인용한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주 한국을 추월했다. 미국은 1000명당 16.42건의 검사를 실시했고 한국은 1000명당 11.68건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실제로 한국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해당 일까지 총 검사 수가 약 61만 5천 건으로 총 인구수 약 5,200만 명인 한국의 평균 검사 수는 1000명당 11.82건이라는 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일까지 총 검사 수가 약 580만 건이고 총 인구수 약 3억 3천만 명인 미국의 평균 검사 수는 1000명당 17.58건으로 백악관이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인구 대비 검사 수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논리라면 이전 브리핑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단검사 수치의 단순 비교는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곧 백악관이 지금 별 의미 없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더군다나 미국이 검사 수에서 드디어 한국을 넘었고 5월이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거라며 자축한 날 미국의 총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1,700여 명에 사망자 240여 명인데 반해 미국은 사망자 5만 8천여 명으로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비교에 매우 민감하게 대하는 모습은 어느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야후 뉴스의 한 기자가 한국이 미국보다 인구 1인당 5배 더 검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하며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 기자냐? 따졌습니다. 얼마 후 백악관 측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기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야후 사과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라며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에 이 야후 뉴스의 기자가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고맙고 매우 멋지다 라며 금세 풀어진 듯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브리핑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이 지금까지 검사를 정말 잘해왔다고 극찬했다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꽤나 코믹한 요소가 넘쳐 한편의 개그를 보는 것 같네요. 한편 드디어 한국을 넘었다며 마치 승자가 된 듯 자축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은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지난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1회 WEA 컨퍼런스에서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안이하고 미숙한 미국과 다르다. 우리는 같은 날 확진자가 생긴 미국 지도자들의 안이한 태도와 사뭇 달랐다.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료비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하루 최대 630명이 사망하는 뉴욕에 비해 서울은 모든 기간 통틀어 사망자가 단 2명 나왔다. 이번 사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통합, 혁신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계속 듣고 있으면 뭔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발표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독특한 컨셉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기억하십니까? 각 나라의 정상들의 회담인 정상회담을 패러디한 비정상회담은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자칭 국가대표가 되어 핫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죠. 비정상회담을 시작으로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TVN 뇌색시대 문제적 남자 등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했던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 아는 대한미국인 타일러 라쉬가 최근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타일러는 이 방송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미국은 의료기술 서비스가 최고 수준인데 반해 보험이 전혀 안 돼 있다. 미국은 지난 10년 넘게 의료 시스템을 두고 정치 싸움만 해왔다. 대중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거다. 대한민국인 타일러의 이러한 언급은 앞서 소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무상으로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이는 미국 내부에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을 전 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미국 정치 매체인 더 힐과 악시오스는 바이든 캠프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준비한 전략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이 문서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검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적 최악의 보건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연설에서도 한국은 우리와 같은 날 첫 감염 환자가 나왔다. 한국은 확산을 멈출 검사와 철저한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덕분에 국가 전체를 봉쇄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우리에게는 그중 어떠한 것도 없었고 이는 백악관의 계획 및 준비 실패다. 라며 한국과 비교하며 현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참고로 AP통신에 의하면 지난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의 거물들이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여 이번 대선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원순 서울시장, 방송인 타일러,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모난 돌처럼 걸리적거리게 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드산티스 주지사에게는 쩔쩔 매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끔 하는데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개방한 플로리다 해변 코코아 비치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나머지 주에 정말 보기 안 좋다며 폐쇄를 요구했지만 나는 해변을 다룰 수 없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드산티스 주지사가 백악관에 초대되어 경제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자 엄청난 활약이라며 극찬까지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대로 찍혀서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극찬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드산티스 주지사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해 보이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달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경합주가 바로 선거인단 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라는 것이죠.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아들뻘 주지사가 대놓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꾹 참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이상할 정도로 강한 집착은 방역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비 문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75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지원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이 한국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 인사와 함께 미국에서 꺼낸 말이 바로 한국 정부가 더 타협하기를 바란다면서 방위비를 더 인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방역 전문가를 보내준 형님 나라의 도움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고자 국가 봉쇄로 막혔던 하늘길을 예외적으로 열어주는가 하면 미국은 지원 요청해서 받을 것 다 받으면서 한국에 돈을 더 내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다 내줄 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13% 인상하니 현재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주한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이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 측에서 미국에 먼저 제안을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만이라도 먼저 타결하자고 말이죠. 이 제안은 미국 측에 있어서 절대로 나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답변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뿐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작년 10차 협상 때에도 8.2%를 인상해 주었고 이번에도 13에서 14% 인상해주면 2년 사이에 약 22%나 인상하는 것으로 한국의 재정 범위에서는 이번 제시가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측도 이를 잘 알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실제로 방위비 13% 인상하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 양측 모두 승인해 지난달 말 타결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으나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할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참 답답하네요. 결국 한국 정부는 강제 무급휴직에 처한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위해 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단은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종종 쓰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현지 시간 지난 29일 한국이 국방협력 합의를 위해 미국에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이런 식으로 합의했다며 갑작스럽게 툭 던져보며 지켜보는 것이죠. 청와대에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고 여전히 협상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들, 분노의 시대, 제국의 폐허에서 거대한 후퇴 등의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다양한 책들을 쓰며 혜성처럼 나타난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판카지 미슈라는 영국 왕립문학학회 회원이자 뉴욕 타임스 북 리뷰 등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에세이 리뷰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서 소개된 판카지 미슈라의 의견을 보도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난 미국과 유럽의 위기를 강조해 화제입니다. 미슈라 작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감염증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확진자 수로 매일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은 발빠른 검사와 이동통신 회사 및 신용카드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하게 위치 정보를 확보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고 높은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더 이상 슈퍼파워 미국은 없고 떠오르는 아시아만 보인다고 말하는데 특히 미슈라는 한국을 그 흐름의 핵심부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공식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가조차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발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를 두고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측에서는 만약 유명희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니케이,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는 WTO 제소로 한일 분쟁이 본격화되면 일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현재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 이사회 의장인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꼽는다고 보도하며 한국을 견제하기 바쁩니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도쿄 신주쿠구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롯해 도쿄 미나토구의 영토 주권 전시관 등을 통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을 견제하는데 특히 미나토구에 위치한 영토 주권 전시관에는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 대만 등을 포기했지만 독도와 쿠릴 열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는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문구를 안내문에 넣었고 심지어 이곳 천장에는 독도,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등 영토 분쟁 지역 모두를 일본 땅으로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한국 땅이고 쿠릴 열도는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에 속한 열도인데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56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줄지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km, 중국 대륙에서는 동쪽으로 약 330km, 대만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1885년에 무주지를 선점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국제법상 적법하게 센카쿠 열도를 이양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측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이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 조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할양했을 뿐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으로부터 마땅히 돌려받아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이 그러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독도 문제를 비롯해 역사 왜곡이 심각한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점차 역사의 진실로부터 둔감해지면서 군함도가 과거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된 곳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007 영화가 촬영된 장소로만 알고 있어 충격입니다. 역사 왜곡을 포함해 평소 한국을 깎아내리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본 정부 외에 일본의 일부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정 투쟁까지 갔다가 1심 판결이 나온 케이스를 소개해보자면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회사 후지주택은 도쿄 증시 일부에 상장된 부동산 대기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장기간
사내에 혐한 문서를 배포해 왔는데 이 기업에서 일하는 제1한국인 여성이 회사 측의 심각한 부당행위를 보고 참다 못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였고 지난 2일 마침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법정 투쟁까지 끌고 간 문제의 문서에는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로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한일 갈등을 유발하는 한국의 목적은 배상금으로 뇌물을 당연시하는 민족성이 있다 등을 비롯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더 높은 수위의 혐한 발언이 담긴 문서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회사 내에서 배포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제1한국인 여성이 201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1104억엔, 종업원 1000명 규모의 대기업과 홀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벌이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온갖 시비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은 직면한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으로 맞서며 오히려 일본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탈일본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기술 국산화의 성과를 거두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호황 사이클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 1년을 맞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직접 방문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한 후 벌써 11번째 현장 방문으로 소부장 분야의 현장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직접 부딪혀서 해보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은 기습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던 일본과는 다르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라며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강행한 수출 규제에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중 하나인 도쿄 오카공업의 경우 더 이상 손 놓고 있다가는 삼성전자라는 매우 중요한 주요 고객을 잃을까봐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 기업 삼성물산과 합작해 법인을 만드는 등 삼성전자의 납품을 이어가려 애를 쓰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이 일본을 떨쳐내며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전 세계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로 자리 잡은 한국의 자랑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한 명 슈가가 지난 5월 22일에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신곡 대취타를 통해 세계에 한국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가 하면 지난달 26일에는 YG 엔터의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가 힙한 한복 컨셉으로 컴백해 국내외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뮤비는 유튜브에서 32시간 만에 1억 뷰, 8일 만에 2억 뷰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블랙핑크 멤버 4명 모두가 각각 샤넬, 생로랑, 셀린, 버버리 등의 명품 패션 하우스를 대표하는 뮤즈일 정도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 이번 한복 패션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샤넬 등의 화려한 명품 컬렉션과 함께 나란히 공개된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은 지난해 10월 캐나다 밴쿠버 패션 위크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놀랍게도 설립한 지 2년차 밖에 안 된 스타트업 한복 브랜드 다나주단의 젊은 디자이너의 작품이었습니다. 다나주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디자이너 다나씨는 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전공했고 제주도 카지노에서 딜러와 영업직으로 일하는 등 디자이너로서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작게 온라인 한복 대여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한복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조선 궁중복식 연구원에서 조경숙 명인에게 전통 한복과 궁중 한복 제작법의